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너네 살림해주고 손주 돌봐주는 게 얹혀 사는 거였니? 어머님, 제가 동네 엄마들한테 한 말 가지고 왜 분란을 또 만드세요?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세요? 저희도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50만 원? 내가 너네를 위해 해준 일들이 몇 개인데 50만 원 가지고 생색을 내? 저희 없었으면 어머니 혼자 외롭게 살다 고독사 하시는 거예요. 손주도 도와드리고.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하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숙이라고 해요. 올해 70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딸이었고, 시집 가서는 착한 며느리였고, 아들 낳고는 헌신적인 엄마였죠. 그런데 정작 정경숙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사연 기록실 구독하셨나요?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용기가 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부두 하역업을 하셨는데 집안이 넉넉한 편이었죠. 그런데 29이 되니까 동네마다 홍기를 놓쳤다는 소리가 퍼져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늦으면 혼처가 없다며 서둘러 중매를 서두르셨어요. 그렇게 들어간 시댁은 친정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벽은 눅눅하게 들뜨고 시부모의 시누이 셋까지 북적였는데 집은 늘 사람 소리로 가득했지만 정작 제 자리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늘 명령에 가까웠어요. 경수가 밥 다 했니? 물도 아꼈어. 수도세가 얼마인 줄 아니? 전기 함부로 쓰지 말고. 시누이들은 모두 저보다 어렸는데도 서슴없이 말했어요. 언니, 이 옷 내일 꼭 입고 가야 하니까 꼭 빨아주세요. 언니, 내일 도시락에 콩자반은 빼주세요. 물려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밥을 짓고 낮에는 시장통 식당 주방으로 출근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 생선 비린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모, 더 빨리 라는 호통 속에 살았죠.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일 하나라도 먹으려면 화장실에 숨어서 먹어야 했죠.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많은 건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가 벌지 않으면 이 집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텁게 패이고 허리는 점점 구부러져도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에게 제 일은 당연했고 시누이들은 하나둘 시집가며 언니 덕분에 편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겼죠. 밤이면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언제쯤 제 것이 될까? 시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저와 남편은 시부모와 살던 낡은 주택을 팔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새벽지에서 풍기는 풀냄새가 오랜만에 저를 위로해줬죠. 이제야 제 집다운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은퇴 후에도 넉넉지 않은 살림 때문에 일을 손에 놓지 않아 그 집에서 저 혼자 살게 되었죠. 가만히 있으면 늙어버린다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서 안정감시원 일을 맡아 순천에 조그만 방을 얻어 지냈어요. 한 달에 2번은 올라온다고 했지만 나이가 있어 한 번 다녀가면 피곤해서 그렇게 자주 올라오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윤이가 며느리 세림이와 집을 찾아와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세림이 임신했어요. 아들이래요. 애기 낳고도 계속 맞벌이 할 거라 엄마가 좀 같이 살면서 도와주세요. 넓은 집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도 적적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마했죠. 저나 아들 내외 모두를 위해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뒤 손주가 태어나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앉는 순간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꿈 같았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은 당연해져 있었고,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한 듯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경멸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애한테 단 걸 먹이셨다면서요? 몸에 안 좋아요. 오늘 아기 옷은 왜 이래요? 너무 두껍게 입혔네요.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동네 창피해요. 말끝마다 유리잔이 식탁을 긁는 듯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늘 모자라다고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는 일부터 집안 살림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기저귀 갈 때는 물티슈 한 장만 쓰세요. 너무 아까워요.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해주세요. 저 요즘 비염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애매한 미소만 지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만 데리고 나들이를 나가곤 했죠. 밤중에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보채는 아이를 재우느라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고마움은커녕 핀잔만 돌아왔어요. 이것도 제 업보다 싶었지만 다 제 아들을 위한 거다. 며느리가 일도 하고 아이도 보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참고 온 힘을 다해 아들 내외를 위해 노력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애들 밥해 먹이고 손주 등원하고 나서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다시 손주를 등원하고 집안 살림과 식사 준비를 했죠. 하루라도 고단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리해고래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와 하루 종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의 따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반찬 너무 기름져요. 애 몸에 안 좋다고요.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세요? 처음엔 직장을 잃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들 내외와 손주만 해외여행을 갔고 여행을 갔다 오면 캐리어를 거실에 벌려놓고 말하는 거예요. 필라테스 예약했으니까 이건 어머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동네 엄마들과 모임에 다녀온 날엔 억울한 말을 쏟아냈어요. 다 내가 못나서 잘렸대요. 근데 어머님은 얼마나 편해요. 머리 쓰는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때 저는 설거지 거품이 잔뜩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편했을까요? 이 허리가 편했을까요? 심장이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퇴사 후에도 밤에 아이가 깨면 어머님, 애가 울어요. 하며 깨우더라고요. 자기는 잠을 자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잔소리였어요. 애 재울 때 토닥토닥 하지 마세요. 버릇됩니다. 기저귀는 꽉 차기 전에 미리 갈아주세요. 아들 도윤이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세림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집에서 놀면서도 저를 부려먹었어요. 어머님, 마트 가시는 김에 기저귀랑 우유 좀 사와 주세요. 빨래 건조대에 있는 거 좀 개켜주세요. 아우 정신 없어.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은데도 어머님, 빨래 나눠서 하시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였구나. 며느리에게 저는 고마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연히 모든 걸 해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지내다가 겨울에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39도가 넘는 열에 온몸에 오한이 왔어요. 그날은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데
세림이가 나오더라고요. 안부를 건성으로 물으면서 아침에 동네 엄마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등원을 어떻게 할 건지 추궁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러게 창문 열고 주무시지 말라니까. 애 감기 안 온 게 꼭 마스크 쓰고 봐주시고. 침 너무 튀시면 안 돼요. 제가 39도 열이 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세림이도 요즘 일 그만두고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 하잖아요. 세림이도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 거예요. 병원 안 가고 왜 나한테 전화해요? 병원 가서 약 타 먹으면 요즘 약 좋아서 금방 나아요. 얼른 다녀와요. 저 오늘 야근이라 집에 좀 늦게 가요. 끊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열이 나서 몸이 떨리는데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있었어요. 목이 말라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냉장고 문이 쾅쾅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미리 밑반찬이라도 해놓으시지. 정말 난감하네.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굶을 수는 없잖아요. 손주가 하원하고 난 뒤에는 치킨을 시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방 안에서는 손주와 며느리가 깔깔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며칠 후 더 큰일이 터졌어요. 장을 보고 올라오는 길에 며느리가 동네 엄마들 앞에서 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 들어버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요. 맨날 구식으로만 하려고 하고 애 키우는 것도 모르면서 간섭만 하고. 솔직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잖아요. 외동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집도 우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더니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잘한 게 있어야 모시고 살지. 좀 편찮으시고 하면 아버님께 부탁드려야겠어요. 유양원이든 뭐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며느리도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너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 말대로 그냥 얹혀 사는 신세였던 걸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귀 뒤로 흘러 베개솜을 적셨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다 듣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보. 그만 쉬어, 당신도. 그간 너무 고생했어. 그 집은 당신 피와 땀으로 산 거잖아. 더 이상 참지 마, 당신. 남편도 오래전부터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제가 전화로 하소연할 때마다 속상해했거든요.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계약서가 차갑게 제 결심을 확인해 줬어요. 저녁에 아들 내외가 돌아와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림이가 목청을 높였어요. 어머님, 우릴 보고 어쩌라고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도윤이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니? 내가 아플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네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엄마 안부 물어본 적 있니? 주말마다 세림이랑 아이만 데리러 나가면서 나는 집에 혼자 두고 매일 새벽부터 밥 해주고 요양보호사에 다녀와서 또 너희 저녁 차려주고 손주 돌봐주고 빨래 청소까지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너희는 요즘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뭔 괜찮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말 한마디라도. 그러고도 열로 쓰러졌을 때는 세림이 뭐 스트레스 풀 데가 있어야 한다며 병원 가라고 전화 끊어버리고. 세림이 너
너는 그날 너네 먹을 거나 걱정하면서 혼자 치킨 시켜 먹었지. 내가 39도 열이 나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말이야. 죽 한 그릇 끓여주지는 못할 망정 방문 닫고 손주랑 둘이서만 치킨 뜯어 먹었지. 그게 가족이냐? 그리고 세림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얹혀 산다고 한 말, 요양원 보낸다는 말까지 다 들었다. 1년 넘게 너희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주 돌보고 전이 다 하는 게 얹혀 사는 거였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어머님도 저희 입장 좀 생각해주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힘들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그래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구식이고 애 키우는 것도 모르시면서 참견만 하시고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뭐라고?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도윤이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세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번 돈으로 살림하면서 왜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가요? 저희가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우울해하실 텐데 저희가 같이 살아드리고 손주도 보여드리니까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저희가 없었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적적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나름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네, 맞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솔직히 더 힘들었어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매번 간섭하시고 애 키우는 것도 어머님식으로 해야 하고 저는 언제 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림아! 도윤이가 놀라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요? 오빠도 솔직히 불편했잖아요. 어머님 있으면 우리끼리 자유롭게 못하고 애 울면 어머님 눈치 보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에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었니? 방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젊은 부부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고 바라는 게 많으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이야기까지 동네 사람들 통해서 굳이 들어서 이렇게 분란 일으키시잖아요. 잘 살고 있다가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세요?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라고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은 평생 살던 대로 사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였는지를요. 주말에 남편이 올라왔어요. 작업복 냄새를 풍기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윤아, 이번 주 안에 짐 정리해.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하냐? 남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전 지금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는 상황인데 이사까지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세임이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애는 또 어린이집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가족이 다 무너져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벌을 받겠는데 세림이랑 아이까지 왜 이런 고생을 시키세요? 아이 생각은 안 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렇게 내쫓으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가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친구들이랑도 떨어져야 하고 아버지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월세도 올라서 감당하기 힘든데 보증금까지 어떻게 구해요? 대출 받자니 이자는 또 얼마나 나올지. 아버지가 저희를 이렇게 내모르시면 정말 길거리에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 어머니한테 의존하며 살았으면 됐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들 키우면서 나라는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엄마는 일해야 한다 하면서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다 접어두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는 손주 봐주고 아들 내외 뒷바라지하는 게 얘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착한 할머니,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희생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짜 내 인생이었나 싶었어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애쓰느라 정작 정경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70이 다 되어서야 이제 나를 찾고 싶어졌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보겠다고요. 이사날이 되었어요. 손주가 울며 매달렸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작은 손에 채우니 애처로웠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남편과 저는 순천 언덕길 햇살 좋은 전세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저희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원하는 대로 집안을 꾸밀 수 있었어요. 시장에 나가면 갓김치와 미역 냄새가 정겹게 풍기고 저녁이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남편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하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내일은 여수 앞바다나 보러 갈까?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제 평생 이런 편안한 웃음이 있었나 싶었어요. 작은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고 바람에 빨래가 펄럭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불보를 널고 제가 듣고 싶은 라디오를 틀어놓았어요. 한편 도시에 있는 아들 내외는 결국 간지야 전세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림이는 브런치 모임도 필라테스도 다 끊었고 SNS에 웃는 사진도 사라졌어요. 도윤이는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요. 몇 달 후 늦은 밤에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돌아가면 안 돼요? 저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이름을 지켜야 해. 그러고 나서 스스로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정경숙. 그 이름이 방 안을 맴돌며 마침내 제 가슴 속으로 내려앉았어요.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때로는 혼자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베풀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죠.